네, 오늘 오후에는 뭘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고민 같이 해볼 텐데요.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르베스탁 하창원 본부장, 신한자증권 황희연 PB팀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쉬어가는 주식시장, 내일 선거라는 빅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첫 번째 큰 테두리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으로 묶어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그리고 가장 직격탄이 나온 철강주들에 대한 흐름은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체크해야 되는지 여기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짧게 정리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2,700선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하락이고요. 니케이 지수는 1.5%, 7% 정도 하락인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진정이 주말 사이에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안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일단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선전하고 있는 하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 큰 이슈 먼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미국의 미니 지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장이 빠지는 거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일단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신에 지금 이제 기사상으로는 네. 배당 소득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꺾이는 기사들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익이 조금 더 강해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상법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당 분리과세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철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인 현물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이제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그래도 수급이 1,000억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700억에서 900억 사이로 들어왔었는데 요것도 지금 마이너스대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도 일부 좀 출하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미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오전 대비했을 땐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좀 과해졌거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위 흐름들은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배당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이 조금 더 낙폭이 과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지수 하방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오늘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갈 확률이 높다라고는 보이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기사들로 이렇게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 꺾이는 뉴스들이 지속된다면 아마 단기 차익을 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선 정책 기대감으로 갔었던 산업군들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이제 산업발 성장으로 이벤트가 있었던 뭐 대표적으로 오늘같이 조선방산 뭐 이런 쪽도 있잖아요. 원전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로 다시 한번 좀 수급의 매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정책주에 대해서 들고 갈지 아니면 덜고 갈지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키워드 뒷부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춰봐야겠네요. 그 전에 저희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요. 철강 질문을 황 팀장님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쪽이 오늘 철강 섹터인데 50% 인상 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가 쉽게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 구간의 철강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낙폭과대 올라오고 업황 회복, 그러면서 화학과 함께 철강도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세가 또 한 번 짓누릅니다. 그렇죠. 어떤 포인트로 지금은 철강 섹터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주도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굳이 어려운 섹터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사실 전혀 없다. 계속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큰 틀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관세의 노이즈 안에 있는 거, 사실 뭐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급등할 수도 있고 또 반락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굳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그거 타이밍 한번 맞춰보겠다고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사실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만 잘하는 섹터에서 매매해도 충분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멘텀 매매를 하실 거면 뭐 대선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 주를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엔터 이쪽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굳이 어지러운 섹터, 해석하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섹터에서 우리 매매하실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어제 지난 미국 금요일 날 중소형 철강 주식들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나 가지고 있어서 물렸다라고 하면 손절을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지 추가 매수는 좀 천천히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1분기 때도 사실 철강 섹터가 이제 관세에 부과가 된 이후에 변압기 섹터가 1분기 쉬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부과가 된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는 변압기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시작했습니다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신고가를 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도 내성을 생겼는지는 몰라도 또는 앞으로 성장성이 관세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 섹터는 결국은 AI 산업과 같이 맞춰서 가기는 갈 건데 종목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는 진짜 수혜가 뭘지 한번 관심 갖고 보시기는 이제 좀 섹터 종목별 대응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역시나 센 주식, 가장 좋은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을 필두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했던 쪽을 봐야 된다. 손절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기만 추가로 팀장님,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손절이라는 게 네.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만회한 다음에 덜어내고 싶은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네. 그래서 LNG 관련 일정도 있고 키워드도 네. 부각될 가능성이 이 철강 네. 쪽에 있잖아요. 관련된 모멘텀이 한번 튈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보면 어떨까. 그거는 말 그대로 기대죠. 아. 네, 그 기대가 현실이 되면 다행인데 네. 안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철강 주식들 사실 싸기는 해요. PBR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낮은 PBR 저점대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밸류업이라던가 이런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테마주들과는 접근법을 조금은 다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심리적인 박탈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 어려우시면 최소한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네, 그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오늘 코스닥을 버텨주고 있는 쪽도 알테오젠의 영향이 좀 상당 부분 있기도 하고 관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관세 영향 불거지면 제약바이오도 흔들린 바 있으니까 여기서 한 종목 좀 꼽아서 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사실 여기서 알테오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초반에 7%까지 오르고 오늘장에 강합니다. 1위 종목이 이렇게까지 버텨주니까 뉴스를 찾아봐도 뚜렷한 트리거는 모르겠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 사자 세력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7%까지 흐름이 나온 건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이 강세의 요인 한번 알테오젠이기에 한번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월 7일에 이제 PGR 특허 소송 심사가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이제 선제적인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이전에 좀 기술적인 부분에선 33만 원 전후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또 특허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4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이벤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40만 원 선 아래에서 보는 메리트가 많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반응 한 번 더 나오면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AI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관세 이야기와 함께 정책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먼저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황 팀장님, 반도체 수출이 좋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유독 이 데이터에 월간 데이터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연결고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될지 그러면서 이 데이터가 꾸준히 나와주기만 한다면 계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는 기대할 수 있는 자리긴 한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사실 언제든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도 사실 이상한 위치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언제든지 들어도 상관없는데 네. 이제 문제는 언제 들어오느냐겠죠. 모르죠. 그래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사도 사실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고 네. HBM과 관련해서 오늘
뭐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출장 간다는 뭐 뉴스도 나와서 좀 계속 희망 섞인 메시지들은 나오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세게 반응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HBM과 관련된 밸류 체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쉽사리 돌파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기존 주도주들이 좀 깨져야 기존 주도주들에서 수급이 좀 이탈이 돼줘야 반도체 쪽으로 좀 세게 들어올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봤을 때 과연 올해 성장성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 물론 좋았어요. 네. 근데 올해도 그만큼 좋을 거냐?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 이상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뭐 사실 GPU도 중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HBM과 관련된 AI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점차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소프트웨어 섹터가 상대적인 강세를 좀 네네.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팔란티어가 신고가를 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쪽은 뭐 실적 좋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브로드컴마저 실적을 만약에 예상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매기는 매수세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실하게 조금 무게추가 기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게추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점에 무게를 또 한번 더 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비슷하게 나올지 좀 점검 받아볼게요. 하드웨어 쪽도 먼저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간다면 오늘 소부장단에서 DB하이텍이 오름세가 좀 눈에 띄잖아요. 뭐 이 종목이 오른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리포트 내용에서 본 걸 보면은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중장기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한때는 우리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가 미중 갈등의 수혜주다라고 해서 오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오르는 건지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온기가 퍼질까요? 아니면 제한된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아직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네, 지금 리포트가 강하게 나온 종목군들은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합니다. 뭐 오늘 NC소프트가 불을 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아이온 그2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어쨌든 티저 영상 공개되고는 오히려 그날 빠졌거든요. 근데 리포트 나오고 지금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리포트의 영향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왜? 지금 펀더적으로 상당히 높은 종목군들이 많고 그다음에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 그쪽 산업군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리포트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소부장 쪽으로 온기가 어쨌든 퍼져 나가려면은 결국엔 대형주가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결국엔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3달 연속 디램 고정가라든지 뭐 현물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일시적인 수요다. 이거 이제 하반기에도 유지될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보수적인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좋게 나오고 있고 수집 데이터 계속 좋은데 항상 보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단에서 크게 못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소부장이 움직여도 하루 이틀에 그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소부장에서의 온기가 돌려면 결국엔 삼성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 자체가 뭐 삼성이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더 싸고 더 실적도 잘 내고 있는데 걔가 안 움직일 리가 없죠.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조금 주도주로 움직이는 상황이 생겨야 저는 소부장으로 온기가 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의 피날레가 왠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그럼 있거든요. 피날레 아직 멀었나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네? 네, 그렇게 좀 축포가 안 쏘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데이터는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고 넘버는 잘 나오는데 센티가 안 따라오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하이닉스가 최근 5월 달에 외국인 순매수 제일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매수 상위에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항상 반도체가 요즘에 선두에 많이 있더라라는 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뛰어넘느냐 안 넘느냐는 사실 결과를 봐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예측을 뭐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좀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움직임이 나온 거였거든요. 최근에 팔란티어 쪽에서의 움직임도 나오고, 그리고 정책이 AI는 공통적으로 다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 모멘텀이 강화되는 게 먼저로 넘어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볼 개연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패턴은 어때요?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발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로 상승을 했었던 과거 그때를 한번 보면 23년대 초반부터죠. 그때 이제 올라갔을 때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도 10배씩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에 매기가 쏠린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안 가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쏠리는 이슈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가야 돼요. 앞에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팔란티어가 다른 이제 미국장에서도 하드웨어 종목군들이 못 가는 와중에 팔란티어가 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엔 지금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쳐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은 어쨌든 관세라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좋더라도 관세가 뒤집어지면은 실적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 관세 있었지만 유럽에 뚫었잖아요. 유럽이 사실 뭐 자국 내 이런 부분 그리고 자기 땅에서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걸 뚫는 걸 보면은 확실히 거기에서 프리미엄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방향성에서 다양한 이슈들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정책 이슈를 어떻게 할까? 이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하루 앞둔 이 오후장의 전략은 신재생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양광 있고요, 풍력 있고요, 탄소 중립 있고요, 원전 있고요, 여러 키워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 일단 신재생은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매매하기 강한 섹터, 쉬운 섹터가 맞는지 정책 드라이브 지금이라도 아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끌고 가시고 그리고 신규도 가능한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이 정책 모멘텀 가진 신재생의 최선의 모범 답안은 지금 뭘지 궁금합니다. 신재생은 조금 저는 포지션이 좀 다 애매한 것 같아요. 이쪽은 아니에요. 네.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 분명히 좀 할 만한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확신에 차서 여기에 조금 추천을 드려도 되겠다 싶지는 사실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외부적인 코멘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대선과 관련돼서 신재생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말 그대로 테마성이거든요.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력은 수출 기업들, 수출 쪽에서 성과가 좀 나야 진짜 성장이 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추진한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면 정말 단기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금리도 좀 싸지고 미국에서도 조금 완화하는 기조를 좀 보인다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원전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원전은 근데 또 너무 과하게 제 기준으로는 다른 섹터들은 주가들이 올라갈 때 과하지 않게 계단식 상승을 했는데 이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좀 단기 고점 패턴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은 약간 유력 후보의 발언에 네. 따르면 제한적일 것 같고 네, 근데 국외의 반응을 보면 탈원전일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책에 대해서 놓고가 들고가 가장 헷갈리는 게 원전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은 좀 배팅의 영역인 것 같고요. 주가가 아예 좀 더 세져서 추세를 더 강화시키던가 아니면 주가가 좀 빠져서 저가 매수에 좀 그 메리트가 좀 생기던가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쪽,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 쪽, 원전, 풍력, 태양광 요 3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모두 다 언제든지 오늘 밤에 어떠한 뉴스가 나와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는 위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손절선을 잡고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면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좀 약간 투자보다는 배팅의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조금 관망, 중립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올라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서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4만 원 지켜주면 그 트렌드 따라 간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될까요? 워낙 흔들린 이슈가 많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확정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지를 남겨두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충분히 여지 남겨놓으시는 게 저는 네.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돌리는 그런 흐름들, 양봉 나는 흐름들 위치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쉬었다가 좀 바로 올라가 버리면 저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좀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 주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기준점으로 보면서 매매를 다른 원전 섹터들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보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 생각해요. 긴 호흡이라면? 네? 길게 본다면? 길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좀 대응만 좀 잘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차하면 또 추세가 꺾어져서 내릴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리스크 관리 잘할 수 있다, 손절매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보유자 입장이라고 하시면 뭐 계속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생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 좀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이 큰 쪽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전고체 쪽 이야기해 볼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사실 오전에 전고체라는 키워드에도 정책 드라이브가 붙었어.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장주들의 흐름을 본다면 한농화성, 유일에너테크 모두 지금 상승폭이 반납된 너무나도 빠른 흐름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고체 쪽을 하루짜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트리거가 나타난 거다 하고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네, 저는 뭐 길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2차 전지엔 좋은 내용 많이 나와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루 이상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예, 왜냐면은 물량이 그만큼 많이 잠겨 있습니다. 아하.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대세 산업에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거는 2차 전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과거의 흐름 한번 봐보세요. 뭐 차화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혹은 2년 단위로 대형 이제 완전 주도주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대장이 될 때까지 보통은 5에서 10년은 걸리거든요. 네, 물량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투자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려고 하고 또 이제 올라갈 때 편안하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잠겨있는 물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다 탈출시키려면은 우리나라 그때 거래 대금이 거의 다 거기다 쏠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산업적으로 좋아지고 넘버가 나와도 저는 올라가는 게 매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정책이 들어간들 저는 2차 전지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해외로에서의 뭐 어떤 경제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2차 전지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LFP 관련된 이슈 그게 만약에 지금 당장 가능하다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밀어준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조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치킨 게임들이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경쟁력 되게 뛰어났는데 결국엔 정부 지원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와서 중국한테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원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적의 넘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겨야 부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레이딩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저는 구조적인 상승을 너무 지금 단계에서 노리는 거는 사실 이건 희망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에 마음이 돌아서기까지 거길 향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정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 장에 나온 장중 이야기에 조금 더 변화가 있는 쪽 깊이 있게 좀 오늘 살펴볼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증권 지주사가 선거 이후에도 밸류업 키워드로 올랐던 쪽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장중에 금융 지주사들도 많이 빠지고요. 오늘
입장에서 고점을 찍는 듯 했다가 하락 전환하는 그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황 팀장님, 지금 지주사와 함께 뭐 증권, 지난주랑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선 후보들이 배당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막판에 후퇴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속적으로 나오는 코멘트는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KB금융이 5% 그리고 신한지주도 4% 넘게 많이 빠지거든요. 네. 금융주가 사실 밸류업하면 대표였잖아요. 이렇게나 흔들립니다. 정책 지금 나온 뉴스의 반응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뭐 그런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실망감에 대한 매물도 좀 같이 나오는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아마 보완책이 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뭐 1, 2년 보고 하는 거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걸렸잖아요. 10년 걸려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일본이 좀 그 효과를 좀 본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싼 주식들 많고요. PBR로 보면 여전히 밑에 1배 이하인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 대선 전에 앞둔 뭐 명분으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테마주성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네. 있지만 여전히 저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조금의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추세를 되돌려 버릴 수 있는 지금 성격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주사들은 뭐 금융주들은 좀 덜 배당을 워낙에 많이 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금융지주들이 좀 격하게 좀 빠지고 있지만 지주사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주사, 금융지주사 이쪽은 그래도 포트 한 축으로는 좀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또 중소형 쪽으로 중소 지주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막판에 지난주에 팀장님 워낙 강하게 하루에 네. 올라서 잡아야 되나? 어떡하지? 하면서 사실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보다 매수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가 매수의 적기인지 금융은 한번 밸류업 때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지주사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쪽에 훨씬 더 많긴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한번 잠잠하면 뭐 5년, 10년 잠잠한 쪽에 그렇죠. 지주업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밸류업도 오래 걸린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게 네, 저는 괜찮은 건가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뭐 하나 같은 종목은 하나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하나 두산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안에 밑에 똘똘한 자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이 있는 지주사들이 대장 지주사들입니다. 대장을 잡아요? 네, 저는 뭐 이 종목들이 밀리면 뭐 다른 종목들이라고 버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이쪽에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지주사들은 인베스팅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시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HS, 효성 같은 소형 지주사들도 급등하는 거 보면 이런 종목들 분명히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종목 보여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리포트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지주사별로 해서 쭉 이제 PBR 순으로 이제 나열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회사들이 똘똘한 자회사들, 돈 잘 버는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PBR은 얼마나 저렴한지 이런 거 잘 살펴보셔가지고 중소 지주사들도 한번 투자 기회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기회를 줄까 했는데 지금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지주사 가면서 그때 잘 갔던 쪽이 증권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는 증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기회일지 배당 소득세 영향권 안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증권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거래 대금 그리고 뭐 3,000피, 5,000피 실적 조금 재료가 다른 듯도 해서 증권주는 지금 위치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 높죠. 높아요. 네, 여긴 그럼 높은데, 저평가 아닌 건데. 이제 상법 개정이랑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이 저는 뭐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작도 전에 이미 배당 쪽이 꼬꾸라지는 걸 보면 네. 상법도 저는 만만치 않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글쎄요. 그런 거 다 생각해서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확실한 눌림이 나온 다음에 재접견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오전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네. 그 얘기가 있기 전과 후가 달라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떠한 좀 이제 어쨌든 간에 선거 이후에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왜? 어쨌든 상법이랑 뭐 배당 쪽으로 뭔가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하루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기 직전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결과를 다 보고 나서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답일 수 있다. 뭐 약간의 그 변동성 조금 포기하고 좀 큰 거를 더 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쪽에 엮인 섹터들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그럼 실적일지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수출 또 날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지금도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쪽이 뭐 엔터, 화장품 쪽 괜찮다였는데 화장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실리콘2가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후발주자, 올해는 후발주자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실리콘2. 작년 이맘때 고점을 찍고 그리고 쭉 쉬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해요. 실리콘2만 놓고 본다면 아직도 이 상승의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화장품 섹터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장품 투자 매력 여전히 있는 것 네. 같고요. 투자 논리 또 수출 데이터 바뀐 게 사실 하나도 없어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대로 주도주는 홀딩을 쭉. 주도주 바뀌지 않았고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2분기 실적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논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추세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추세 추종으로 더 따라붙는 자금들도 생기면서 지금도 싼 주식들, 화장품 주식들 여전히 많이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여기서 지주사들 뭐 콜마홀딩스라던가 CJ라던가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파생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섹터들 뭐 실리콘투뿐만 아니라 뭐 파마리서치 계속 말씀드렸던 파마리서치나 VT나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뭐 중국이나 일본으로 확장이 좀 더 되는 올해 많이 되는 업체들 위주로 보시는 게 올해 대장이고 그쪽에서 주도 포트를 편입 이제 좀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 저희 몇 번이나 제시를 해주셨고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 나 수익 거냐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 짧게 추가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괜찮다. 네. 파마 리서치의 상단 아직이다로 네. 주실까요? 뭐 역사적 신고가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ATH라고 가고 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가고 있는데 신고가가 하는 업체는 사실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거나 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비싸다 싶을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둘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지사지, 저는 주식시장에서 역지사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팔고 싶을까? 근데 반대로 내가 신규 매수자 입장 분명히 겁이 나실 건데 반대로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면 매수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파마리서치 보신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지금도 더 사도 된다. 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더 사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AS 부탁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SBS도 추천을 주셨고 이것도 고점권입니다. 최고가가 지난해 말에 28,500원이었는데 그때 높은 구간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이슈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종목도 천장이 없다라고 보시는지. 뭐 이제 정고점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단기 네. 정고점 작년 이제 12월 말에 그 넷플릭스 공급 이슈로 인한 정고점 거의 다 오긴 했는데요. 지금 그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내러티브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구간이고요. 이제 신고가 트라이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올해 밸류에이션 다르게 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많은 비용적인 측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통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보유 또는 매수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종목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넷플 모멘텀 그럼 SBS 물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차원 본부장님, 오늘 넷플릭스 관련된 모멘텀이 웹툰주를 움직이게 합니다. 단독 보도고 네이버 쪽에 이야기 들어봐야겠지만 웹툰주 콘텐츠 움직입니다. 이거 하루짜리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사가 나온 거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네이버가 밝혔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저는 요거 이슈도 있겠지만 미스터 블루가 이전에 이제 정책 이슈로, 그러니까 올랐죠. 웹툰 산업에 대한 정책 이슈로 올라와서 오늘 좀 상당히 많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부터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복합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부분까지 좀 섞여 있다면 거기서 좀 되돌림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 종목도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 보유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다음 거래일까지 보시는 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방망이 짧게 잡고 있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 황희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